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윤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어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새로 알려진 내용들도 있었고요. 본류가 되는 얘기부터 먼저 좀 짚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은 그 시점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특정을 했고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트리거가 됐다거나 어떤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그 이후로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충격적인 거는요. 그 앞부분에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권력에 견제 시스템이라는 걸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견제를 못 참는 권력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실히 설명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유죄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충분한 설명이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생각해온 것들 이야기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를 자꾸 뭐랄까요? 밝혀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그래서 저는 빠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특검은 이제 계엄 시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 선포 시기 지난해 12월 3일로 잡은 이유 설명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선이 끝난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뭐인 것 같다. 또는 뭐뭐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자주 못 보던 장면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거는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3일이 미국 대선은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혼란한 시기? 글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무슨 미국이 그렇게 혼란한 시기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안 움직이나요? 한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또는 이걸 저지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지 못할 미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검의 판단, 그러니까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혼란한 틈을 타서 12월 3일을 날짜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거는 특검의 판단, 평론 수준의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특검으로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나 진술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계엄과 어떤 관련이 있거나 또는 알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확인하는 노력은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추측이나 정황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객관적인 진술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측근의 진술에 의하면 계엄 선포 후에 사실 심하게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로 미뤄보면 사실 김건희 씨가 계엄을 알았다든지 관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나 증거로 뒷받침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개입설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특검의 공소장 내지 수사 발표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380억을 들여가지고 기껏 밝혀낸 것이 김건희 여사의 부부의 예. 부부싸움이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본인 부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결단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예. 프로파간다를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동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그 비상경을 네. 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일방적 입법 독재 이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민주당의 입법권의 어떤 이게 남용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는 것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해왔던 그 프레임을 동조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특검의 수사 결과가 많이 부실했다라는 개인적인 비판이셨는데 이 사법부의 계엄 동조 관여 의혹 이 부분 여권에서 많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게 결국 어떤 탄생 과정에서부터 구성해서 국민의힘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특검이 출범을 했던 그런 특검인데도 그런 특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본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대혼란이 있었죠. 예. 그 대혼란이 있으면 그 흙탕물 속에서 사람들이 시야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온갖 의혹과 음모론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네. 예. 사회적 비용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비용이 계속 커지는 거를 정리해 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라자면 미래에는 예. 좀 이렇게 공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데서는 좀 동조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차제에 사법 권위와 사법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런 어떤 사법 권위나 신뢰를 흔드는 이런 것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합니다. 예. 네,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앞서서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뭐 비슷한 지적을 해주셨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이라는 데서 출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내란 혐의로는 이미 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일부 뭐 추가 기소한 내용은 있습니다. 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니 뭐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의 정황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있던 그림 네. 내란의 여러 가지 행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배척이 된 삶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를 했다든가 뭐 지기현 그 부장판사가 뭐 뭘 어떻게 했다든가 뭐 김건희 여사 건 뭐 이런 거 다 네. 실제 그 민주당의 주장을 전혀 입증해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입증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전에 출발은 이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의 프레임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텐데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런 것은 없더라. 결국 그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이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한 큰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렸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공격 비판 지점 뭐 이런 것들은 특검이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로 보인다, 뭐 저런 걸로 보인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검의 그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부실까지 뭐 지적을 해주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특검이 사실 역사적인 책무를 담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혐의도 아니라 내란 혐의였기 때문에 예. 그날의 진상과 그리고 실상을 밝혀내고 예. 그리고 좀 더 그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수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한 건이 있습니다. 뭐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일반 이적죄라든지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를 해놓은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은 특검의 분명한 성과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앞으로 법원 재판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까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내용 자세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을 했습니다. 거론된 정치인들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영호라는 사람하고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뭐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들은 늘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도 우리가 정말 익히 보던 장면들입니다.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당장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금품을 주었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거는 경찰이 이걸 수사하는 의지, 그다음에 뭐 능력 뭐 이런 건데 예. 또 경찰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사건을 수사했던 그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것인가? 뭐 압수수색을 어저께 했습니다만 예.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경찰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뭐 다 과거에 그 법조 출입도 하고 뭐 기자 생활을 예. 오래 해가면서 느낀 경험으로 보면 이런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해결해낸 경우가 정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기는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아니 그건 이제 예. 뭐 특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나서 예. 5일 뒤에 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5일 뒤에 한 것도 별로 그렇게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5일씩이나 기간을 줬다고 한다면 물론 그래도 뭐 뒤에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수집할 자료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그것도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전재수 전 장관 과거에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전 전 장관 측은 지역 주민들이 찍자고 해서 마다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은 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통일교와 연관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를 통일교와 연관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성급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유권자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 유권자가 범죄자여도 유권자면 만나야 하는 겁니다. 만났는데 그 결과가 부정청탁이 있거나 뭐 불법 수수가 예.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 누구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 만남을 어떤 형태로 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들의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성급하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정치인들, 권력자들의 금품 수수 이런 거는요. 예. 대부분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그 입증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런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정황 증거들을 차근히 모으면 또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그런 빌드업 과정이나 결과를 좀 예.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후에 2시간 넘게 좀 지연이 됐다고 하고 그 사이에 의원실에서 문서 파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의원실에서 뭐 파쇄하는 일 할 수는 있는데 어제 압수수색 도착하러
경찰이 도착한 예. 이후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강제 수사의 예.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전격성, 또 하나는 밀행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그 피의자가 몰래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시에 도착해서 11시 20분에 서야 비로소 들어갔고 그 사이에 문서를 갈아버리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 방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비판을 들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경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압수수색할 때는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한테 먼저 알려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뭐 해외에 가 있어서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안에서 범행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계속 있어야 됩니까? 문 따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는 것이고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전재수 전 장관 소환 조사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지금 이런 것을 이제 그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고 하죠. 어떤 뭐 블루 칼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돼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사안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시계 같은 경우에도 예. 구체적인 이 메이커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시가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줄 때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받아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복돈이니까 괜찮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겪지 않으면은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어떻게 보면 뇌물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옛날에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샤넬백 사건에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예. 하면 충분히 됩니다. 이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시계 2개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와 같은 그 보증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언제 샀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의지만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매했던 내역,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충분히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15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1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명품 시계 등 뭐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뇌물, 수수 의혹 관련한 수사에서는 결국은 이 물증, 핵심적인 물증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런 금품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정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일단 아직은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뭐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언급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지만 그것 말고 관련된 디지털 기록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압수가 되어서 지금 분석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단계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금품을 줬다라는 진술 자체가 조금씩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뭐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다라는 예상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흔들린 진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기존 진술이 있고 바뀐 진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관련 언급이 있었고 또 결심 공판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이 불거진 그 사태들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진술을 경찰이 어느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거로 보세요? 자, 그거야말로 이제 조사를 예.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8월 초에 그 민중기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은 누구도 그 어떤 외부적인 영향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그때 뭐 여야 모두한테 이렇게 줬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한테도 주고 뭐 지금 전재수 의원한테도 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의원한테 준 부분만
그 수사를 해서 지금 재판에 넘긴 상황이잖아요. 예. 그 전재수 의원 건은 덮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12월 10일 본인 관련 결심 공판에서 추가로 그 돈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고를 했어요. 근데 예고가 나오기 그 직전에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려 2번에 걸쳐서 통일교재단 해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뭐 일종의 당시에 물론 통일교라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2일에는 그렇지만 9일에는 통일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왜냐하면 일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본에서 통일교 해산 명령 내렸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대통령이 직접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그래서 실제 12월 10일에 그런 추가 폭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는 이제 저희 분석의 영역이지만 아직 윤영호 그 씨와 이 어떤 정권 간에 무슨 밀고 당기기식의 뭔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윤영호가 추가 폭로를 안 하고 입장을 좀 바꾼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그렇다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완전히 그 본인의 주장을 접은 건 아니잖아요. 조금 그 입장을 좀 바꿨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의 8월 초 진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경찰의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된다. 예. 네, 경찰에서는 일단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과 결국은 공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윤영호의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직적인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진술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본인이 주범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범이 아니라 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어떤 일종의 종범이 될 것이냐 이걸 또 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협조를 또 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정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2주차에 접어듭니다. 네,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생중계가 오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보고 중 자신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의 업무보고 생중계가 오늘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국가유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와 이 대통령이 사회적 재난으로 강조해온 자살 예방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11일과 12일 열린 1주차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권은 무능한 기관장 등에 대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야권에서는 공개 조롱과 모욕이 대통령의 품격과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의 과시형 만기칠람, 정치 쇼 비즈니스. 유독 야당 인사에게 망신 주기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방송을 유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역사 논쟁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건데 박 대령이 실제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4일 고 박진경 대령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 대령이 한국전쟁 당시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심의 없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라는 겁니다. 박진경이 제주도에 와서 40일 동안에 5천여 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작전을 실시하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더 나아가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이 실제로 민간인에 대한 강경 진압을 지휘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최명신 소위는 박 대령은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다 암살됐다고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증언했습니다. 보고서엔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진술도 담겼습니다. 박 대령 부임 5일 만에 남로당은 박 대령 암살 지령을 내렸고 40여일 만에 남로당 소속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9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엔 박 대령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너무나 왜곡되었어요. 제주 4.3 사건 주인공은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박 대령 유족 측은 박 대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를 두고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후적인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시 검토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이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남로당 지령을 받은 군인에게 암살당한 전몰 군경으로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을지 무공 훈장을 취소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을 그대로 다시 짚어보면 사후적인 논란과 논쟁이 있기 때문에 취소 검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헌법 흔들기에 나가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4.3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조차도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03년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남로당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어떤 역사적 평가가 나왔는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명의로 그 국가유공자 등록증이 나간 상태에서 그쪽 4.3과 관련된 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가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해서 마치 새로 이제 관련되는 것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은 그 민주당 정부에서 확인했던 것은 그럼 뭡니까? 그럼 지금 와가지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있는 역사나 평가를 다시 뒤집겠다는 겁니까? 마치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의 일부 옛날 독립유공자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정부 정규 군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와 같은 반란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흔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논란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성조차도 흔들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통합하기는커녕 역사적 논쟁으로 더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부가 이제 여론 반발에 국가유공자 지정 결정 손쉽게 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된 무공 수훈 자체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상훈법 8조를 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거짓이었다라는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다만 훈장을 수여한 기록은 있는데 지금 전공 확인서가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덧붙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고 박진경 대령의 행적 또 책임을 두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시가 나온 거여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또는 보면 별 논란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전도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4.3 사건이라는 건요. 그 본질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무장 폭동을 이제 정부에서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간인 학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에서 이제 4.3을 기념하는 이유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추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라는 것은 이걸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뭔가 본말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제를 만약에 진짜 재검토하려면요. 강경 진압이냐 그냥 진압이냐 하는 거는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규명해야지 어느 진영의 논리로 그냥 그 당시에 진압한 사람들은 모두 강경 진압이다 이렇게 치부할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역사 학계의 판단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진영 논리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박 대령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무장 세력과 싸우다 순직했다 이렇게 아예 정반대 입장이거든요. 이게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4.3 기념 사업회 그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4.3 기념 사업회라는 거는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있었던 사건에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또 무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역사 논쟁을 하는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국가가 이런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설명해 주는 과정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아까 여쭤본 거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지정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평가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형법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든가 일반 원칙에 맞춰서 설령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소송하면은 유족이 반드시 저는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를 하고 그에 따르는 총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북한으로부터 남로당의 지시를 받고 남로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는 역사인식에 관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당성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민주당에서 키워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의문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 관련 발언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업무보고에서 환단곡에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최병훈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단곡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실 위서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판정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환단곡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박지양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이제 그거는 문헌 아니냐, 그거에 관해서 역사학계에서 마치 다툼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역사학계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재야사학자라는 사람이 아직도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판정이 끝난 걸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끌고 와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데 활용한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역사 논쟁의 차원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저는 오히려 그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그 자리에서 그만둬라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뭐 취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 설명들이 오히려 좀 논란들을 키우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이 해당 주장, 그러니까 뭐 관련된 뭐 역사 논쟁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 검토를 지시하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특히나 사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동북아 역사 재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단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었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